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고수, 손정혜 변호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하들은 종북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하죠. 모든 국민들이 노력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열하고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저도 모르게 좀 울컥 그걸 해본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헌재 앞에서는 집회도 많았고 소란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조금 평정을 찾은 듯한 모습인데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해서 재판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럼요. 오늘부터 재판관들은 뭘 하게 됩니까? 평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그 근거 자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서로 밝힙니다. 한 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헌법 재판관들이 서로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론을 한다는 거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결정을 얘기하고 의문 나는 사항은 얘기하고 또 내가 자료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을 평이라고 하는데 이 평의 절차는 앞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공개로 한다고 하고요. 그래야겠죠. 도감청 시설을 또 염려해서 이런 시설도 다 마련된 곳에서 정말 극비리의 재판관들끼리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사실은 헌재에서 어제 변론 시간도 굉장히 장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이 평의 시간도 굉장히 오랜 토론 끝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상당히 그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법사항을 지적할지 또는 기각한다면 어떤 논리구조로 기각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 그 한 문장 한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문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휴일만 아니면 매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재판 과정도 중요했지만 이 평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결정에. 이게 이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니까.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한번 이제 법리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서로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각자가 채워주기도 그러겠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뭐냐면 특별히 이 재판관들이 또 몸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제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무슨 돌발 사태가 있을 수 있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요즘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대통령이 뭐 중간에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 또 헌법재판관이 갑자기 두 명이 뭐 어떻게 하다 무슨 사정으로 빠진다든지 또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면 또 혹시라도 뭐 소추위원단에서 우리 소추 취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돌발 사태는 만약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 이미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아마 그런 건 없을 거고 이 평의가 그다음 무난히 잘 이제 중간에 또 이 말이 밖으로 새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없어야 될 테니까 아마 이 모든 일이 구인 공휴 일개라 그래서 다 된 일이 마지막 하나 때문에 틀어지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까지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셨으니까 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마지막 평의 과정이 순조롭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제 대통령이 직접 나오진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황 소장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글쎄요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을 승복할 것이냐 이 문제도 좀 남아 있습니다. 원래 헌재에 가서 자신의 의견도 밝히고 또 거기에 따른 소추인단, 국회 측의 질문에도 응하는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지금 검찰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헌재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냈지만은 결국은 이 박 대통령의 지지하는 태극기를 든 분들은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기각 결정이 아니라면 승복을 하지 않겠죠. 자, 이 대목에서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에 참여하려는 여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10수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실시되는 2달 이내에 보궐 대선에
참여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헌법적인 절차에 승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국민 앞에 공표를 하고요. 약속을 해야 된다. 네, 자기 예. 진영에서 이런 이 외부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압력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인용 이후에 이 시작되는 대선 레이스에 참가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그 예. 대선에는 또 참여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위선적이고 모순적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요. 이대로 가게 되면 만약에 헌재 판결이 어떤 행태로 나오든가 간에 국민의 절반을 선동을 시키는 이런 어떤 선동들이 길거리를 예, 예. 지배할 거고요. 법치보다는 길거리에 의한 대중들의 한마디로 이 압력들이 예. 앞으로 이 나라에 굉장히 이 법치나 이 또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테러가 오히려 더 잘 통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야권에서는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겠고 반대 진영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먼저 나서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걸 필요한 거 아니냐? 당연합니다. 네. 지금 사실 아마 광장에 토요일 날 나가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돼 있나 하고 가슴 아파할 그런 내일이면 장면들이 아마 좀 극명하게 나타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물론 내일도 걱정이지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결정 날이 아마도 3월 9일이나 10일 정도로 될 거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에요. 그렇다면 양쪽 진영에서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집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몰이하는데요. 총력전을 완전히 기울일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예. 그 날을 이 되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예. 승복 선언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느 쪽이든 사실은 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조건 옳고 남이 무조건 그러다 그러면 이 나라는 계속 두동강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촉구하는 것이 특히나 대선 주자들이 승복하자고 예.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 예. 있거든요. 이거는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예. 승복 안 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대통령 지금 상실되는 결정되는 겁니다. 거니까. 네, 상실되는 예.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가서 승복 안 하겠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헌재 이 심리에 계속 그 대리인단이 참여해와서 이번에 결정에까지 이르게 되면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만 예. 개인적으로 나는 억울하다 할 수는 있고 지금 아까 황 소장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이제 거리에서 이 이를테면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그런 보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예. 앞으로 정말 그걸 승복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면 앞으로 장기간 우리 사회가 예. 그런 어지러움 속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승복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전번에 통진당이 헌재에서 해산됐지 않습니까? 예. 의원직도 상실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억울하고 부당했다 이렇게 계속 어필한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서니까 아마 그것이 사회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이라든지 또 야당에서 나오는 주자들이 예. 바로 그런 점에서 자기들이 이 합의를 하고 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그런 예. 노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조금 더 진전된 어떤 그 요구, 바람이 있다면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승복하겠다. 좋아요. 정치인들이 승복하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좋은데 예.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죠.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예. 나는 승복하겠다. 정치인들은 승복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예. 이렇게 기각이 되더라도 인용이 되더라도 또는 기각이 되더라도 만약에 기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실망할 촛불 집회에 예. 내가 나가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방안을 찾겠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냥 나는 승복하겠다. 정치인들은 승복하겠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승복하는 건 내가 모르겠다.
예. 이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겠다로 사실 한 단계 더 진전된 표현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예. 붙일게요. 여기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승복하겠다. 그러나 예.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촛불 집회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 과연 그 승복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종건 실장이 이야기하듯이 그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설득하겠습니다. 이런 예. 것까지로 나아가줘야 예. 그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저희가 양분할로 김진태 의원을 보여드렸는데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겠죠. 이 양쪽 다요.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죠. 통진당 해산 때 그랬는데 그때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 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가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원래 법과 원칙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이것을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하고 지금은 헌재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뭐 여러 가지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 모순적인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기 전에 절차에 참여를 했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재 절차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진술서를 직접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헌재의 어떤 그 심판 과정이나 절차에 직접 나와서 진술을 하진 않았지만 진술서로서 내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헌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고 절차에 참여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 결론이 예.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불복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 자기 행동이 모순되고 그럼에도 예. 내가 결론이 나한테 부당하기 때문에 불복하는 측면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을 했다. 그것 자체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우리 헌법 질서를 또 한 번 유린한다라는 비판이 가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 직접 입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진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헌재가 굉장히 보안을 신경 쓰고 평일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통진단 해산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황 소장님 예. 유출이 된 정황이 나타났었거든요. 결과가. 그러면 김영환 예. 당시 민정수석 수첩에 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원직 상실, 지역구원 상실 이런 어떤 부분이 들어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틀 전에 이 수첩에 있던 내용이죠. 예.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려 했으니까요. 정부가 뭐 어떤 요로를 통해서 그런 입장들을 전달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고도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 측이 당시에 그 이 통진당 해산을 갖다가 요구한 청구인 측이니까요. 청구인 측에서 그런 메모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이 증거가 명백하게 헌재의 전달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어떤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예.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예. 근데 이번에 헌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발표하면서 그때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때 상당히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건데요. 헌재가 후유증을 걱정해서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헌재 스스로도 이 찬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하게 아마 이 반대 진영에 의해서 인신상의 예.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어떤 입장을이든 예,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이 절차에 있어서 조그만한 하자나 절차적인 어떤 이 아까 말한 저런 어떤 것들이 수첩에 청와대 수첩에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헌재의 판결 내용이
이렇게 존중받을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다. 헌재도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선고 직전에 표결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자진하야 가능성이 더 그때 가면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인용을 뭐 전제로 그런 어떤 얘기한다면.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나흘 전 선거 예. 사나흘 전에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선택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것이 인용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하나의 또 음모론 같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 저는 손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굉장히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어쨌든 서면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강하게 뭐 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장악을 했던 뒤늦게 예. 합류했던 김병우 변호사나 조은영 변호사가 일부 사실 좀 이 부적절한 언행은 있을지언정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에 참여를 했거든요. 초변론에 그렇죠. 참여도 했고 예. 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전 지사가 국회에서 열려고 했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헌성,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탄핵에 관련된 예, 위헌성 세미나에서 원래 발제를 맡으려고 했던 발제를 담당했던 조은영 변호사와 예. 김평우 변호사가 불참을 했어요. 아, 그래요? 불참한 사유가 뭐냐면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사에 변호인단이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좀 달라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승복하려는 어떤 분위기가 보여요. 굉장한 태도 변화네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기류. 그러니까 예.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기류, 물론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뭐 그런 것 전제도 되겠지만 네. 어찌됐든 상당히 변하고 있다라고 예.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예. 이 대통령의 자진 사퇴 얘기 자꾸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 상황에 와서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명분을 모조리 자기가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마음속으로 자진 사퇴하고 싶은 생각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대통령 자진 사퇴론이 슬슬 나오는 이유는 제가 짐작컨대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현직 대통령 1년밖에 임기가 안 남은 대통령을 국회가 앞장서가지고 쫓아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이후의 역사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기록될지는 아직 우리가 예상을 못 하잖아요. 잘했다고 기록될지 잘못했다고 기록될지. 예, 예. 그럴 때 나는 그 부담을 지고 싶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 대통령이 스스로 알아서 좀 물러나주면 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짐이 덜어진다. 이래서 아마 정치권에서 은근히 좀 그런 기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뭐 이미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박 대통령은 예. 그 재판장이 결정을 딱 발표하는 그 순간에 이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승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승복을 안 해봐야 의미도 없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동안 대통령이 전번에 특히 이제 그 2007년이었죠. 이명박 후보하고 두 사람이 당내 경선에서 졌을 때 아주 흔쾌히 일어나서 승복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런 그분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에 설령 만약 인용으로 난더라도 저분은 아마 승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제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죠. 저희가 이 내용을 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어제 저 내용을 두고 자서전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최후 변론, 손 변호사님, 최후 변론이면 개인적인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기도 하지 않나요?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국민 담화에도 비슷한 표현이 들어갔었고 기자간담회 때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종합했다라고 보이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구태여 내가 자세하게 사실관계 다툼은 하지 않겠다. 그냥 나의 의도와 목적과 동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던 과거의 나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동정적으로 호소하면서 이걸 헌법 재판관들한테 설득하는 의미보다는 내 지지층들에게 나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의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은 사실은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 이제 뒷부분에 있는 거죠. 예. 헌법재판관들이 더 궁금했던 거는 확인했던 그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사실관계 그런 것까지는 의견서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20대 어머니 여기고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을 때부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를 해온 20년을 회상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지금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 언제나 국회 소추인 측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반박을 갖다가 한 부분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아니다라는 본인의 입장이지 어떻게 해서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어제 문건 유출이라든지 각종 그 인사권을 최순실이 행사했다라는 국정농단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양 재단의 설립에 관련되는 문제,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문제, 세월호 7시간의 문제 이런 부분,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인의 관점에서 그냥 간략하게만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전체는 본인의 소외를 갖다가 피력하는 부분이 저는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결국은 이 헌재의 판결에 대한 용도라기보다는 밖에서 본인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한마디로 그 노스탈자,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가는 부분이 과연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에 이거 승복을 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맞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제 보면 배신의 아픔. 박근혜 대통령 하면 배신하고 뗄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상 최순실 씨와의 어떤 관계를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공모냐, 공범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경제적 공동체 부분도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 엮여져 있잖아요. 뭐 대통령식 표현에 의하면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 최순실 씨를 내 곁에 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걸 봤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배신 부분은 언제였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였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육사 시절부터 찾아오고 했던 그런 알던 사이였는데 그 더구나 박 대통령을 잘 모셨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박 대통령의 그런 어떤 역사를 지우기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군부는 다르다. 군부가 아니다. 이런 어떤 그런 이 역사적인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모셔왔던 관료들이라든지 혹은 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바로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고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안면을 바꾸는 모습들을 봐서 그 당시부터 최고로에 의하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신의 부분은 사실 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청와대에서 고립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들이 있으면 해줬어야 될 소소한 부분을 챙겨준 사람이라고 이 최순실 씨를 지금 정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전에는 1%도 안 된다. 뭐 국정농단 개입이 또는 시녀 같았던 사람이다. 시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그런 표현들은 분명히 상하관계로서 나의 영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인데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있었으면 소소한 걸 챙겨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좀 폄하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그러면 사실상
말이 좀 그 부분도 최순실 씨의 관계도 지금은 완전히 여죄 여부를 따지니까 거기에 직면해 있으니까 완전히 축소해서 말이 좀 달라지지 않나. 한 발 더 뒤로 갔다라는 라는 비판을 또 받는 거죠. 최순실 씨 그 문제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 보통 대통령은 퍼스트 레이디가 있잖아요. 이분이 집안 내에서의 야당 이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면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해주고 하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할 때, 이 주변에서 정말 내 측근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혹시 좋은 말을 해주면 그거는 좋은 말이니까 좋은 건의는 좋게 받아들이니 이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혀 이걸 문제 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최후 진술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건데 최후 진술이라는 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헌재 나가서 최후 진술 나가서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냐면 거기는 아마 자기가 그게 정글이다. 거기 들어가면 나한테 대해서 사정없이 공격을 해올 거라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법정에서 최우진 마지막으로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이럴 때 자기의 소회를 밝히는 그런 성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못 갔고 그래서 이제 바로 진술서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후 진술이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법리 다툼은 그건 이미 대리인단이 다 한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거고 또 이분이 법률가가 아니란 말이죠. 이분은 정치인이거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나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이런 배경 하에서 이렇게 내가 정치를 해왔다. 그리고 뭐냐면 이게 물론 뭐 지지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무죄라고 내가 무고하다고 내가 그런 범위가 전혀 없었다.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판관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겠죠. 우리가요, 높은 고위직 공무원에 있는 사람이 파면에 직면해서 그 사람 파면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린다면 거기에 가서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세세하게 해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잘해서 파면이 아니라 잘못해서 파면을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잘못한 일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열릴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민사로 소송을 해서 하면 그만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파면이 지금 건의되어서 그 파면을 다투는 부분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근무했다면 거기 가서 그 파면에 대해서 성복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파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본인의 입을 통해서 가장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반박을 하든지를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최종적인 부분에 헌재까지도 나아가지 않는다. 자, 검찰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검찰 고위직을 전부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임명했습니다. 특검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상당수를 본인이 추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본인은 그 헌재에 의뢰해서 한 정당을 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헌재에서 열리는 본인의 파면에 대한 어떤 심판에는 본인이 나아가서 한 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의무였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 최후 변론 내용에 있어서 문서로 된 남이 대독한 내용에서 최순실이 소소한 개인사를 챙겨줬고 옷가지를 챙겨줬고 이런 걸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논리적인 공박을 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요.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책임을 졌던 부분답게 당당하게 나가서 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피력해야 될 의무를 회피하는가에 대해서는요. 저는 대통령이 자각을 해야 된다고. 나가서 말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인사추천 관련해서도 조금 입장이 미묘하게 조금 변화가 됐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비교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내비친 적이 없어서 제가 최순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다는 늦은 후회가 듭니다.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정책 사항이나 인사와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의 몫입니다. 일부 공직자 중 최순실이 추천해서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사를 할 적에는 이제 가능한 한 하여튼 많은 청거를 받아서 거기서 최고로 그 일을 잘할 인사를 당연히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 라인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추천은 할 수 있어요. 인사는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청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거든요. 문화 쪽이 좀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추천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제 헌재 좀 재판정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최후 변론이 진행이 됐는데 실제 재판정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한 6시간이 넘는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요. 예. 뭐 저희 국회 측은 뭐 1시간 남짓했고 대통령 측에서 한 5시간 여러 변호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장광설을 이렇게 늘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좀 궁금한데 대리인단들이 변론 순서를 두고 조금 논란이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마치 봉숭아 학당처럼 느껴졌는데 저는 연세도 많이 드신 내노라 하는 경력을 갖고 계신 그 노 변호사님들이 서로 먼저 진술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랬고 특히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친서를 읽을 당시의 분위기가 비장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정말 비장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두 파로 쫙 나눠져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뭐 저요저요한 그런 분위기여서 참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욱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읽을 때도 약간 조금 소란스러웠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비장해야 되고 또 그 친서 뭐 대통령의 친서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서도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해서 대통령 측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친서의 낭독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많은 분들의 어떤 집중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소추위원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편의 동향에 대해서 좀 잘 아셔서 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좀 분열이 됐었습니까, 대리인단이? 의견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탄핵 재판 때 재판관들을 일종의 모멸하는 그러한 언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동욱 변호사님, 이중환 변호사님, 전병관 변호사님 이 부분은 좀 다른 한파고 또 반대쪽에 정기승 변호사님, 김평호 변호사님, 서석구 변호사님은 또 반대쪽에 있는 변호사님인 것 같습니다. 소위 각자 대리라는 걸 하는데요. 그 각자 대리라는 게 뭐냐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어도 본인의 대리인들이라면 불러서 어떤 통일적 기준과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다른 얘기, 법리적 논쟁에 대해서도 반박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헌법 질서를 파괴할 정도는 아니다.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데요. 헌법 질서를 파괴할 정도면 저는 내란 사범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직 중에도 처벌이 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 아니라 헌정을 농단했다, 국정을 농단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헌 위법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위반의 주장을 많이 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도 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측의 얘기는 이미 그것은 국회의 자율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다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도 최후 변론하면서 좀 울먹였다는 보도를 봤는데 글쎄요. 국회 소추위원 쪽인데 왜 울먹였을까요? 권성동 위원장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법무비서관을 하신 분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 하에서도 뭐 소위 친이계긴 하지만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일종의 이제 주목을 받은 정치인인데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위원을 하는 그 감회가 제가 보기에는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먹인 것 뒤에서 보니까 저 역시도 참 우리가 위중한 상황에 지금 닥쳐 있구나
하는 생각은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와는 별개로요. 특검법 연장안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안 지금 국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수사기간,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인데요. 오늘쯤에는 저희들이 국민의당, 또 정의당, 또 바른정당과 협상을 통해서 새 법안을 수사기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새 특검 법안을 지금 발의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대행의 탄핵안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3월 2일 내일 모레 본회의만 소집이 돼 있고 추가 본회의가 소집이 돼야 됩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보고만 할 수 있고 설사 발의가 되더라도 그 뒤에 본회의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당이 동의해 줄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안건으로 지금 논의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추에도요, 탄핵에 좀 반대하시는 분도 연결을 해가지고요,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리인단에서 조금 소란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제 좀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고요, 그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일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벼룩이라는 게 있습니다. 벼룩 10마리 몰고, 회초리로 몰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표현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3명 의견 일치하는 것이 벼룩 10마리 몰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이 벼룩이란 취지는 아닙니다. 그 국민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모든 국민들이 노력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의 행위로 인해서 나라가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국민들이 분열하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저도 모르게 좀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죄송해서 저도 모르게 좀 울컥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너무 우여곡절도 많았던 이 재판,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곡해를 받은 것은 재판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 했는데 오늘 이것이 아마 소중한 우리가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요. 저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해줬고 저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말로 법과 양심 기본 정신을 발휘해가 과거에 통진당 해산을 시켰던 그 위대한 그 법과 양심 이것을 회복해서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판결을 선고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손 변호사님, 이중환 변호사가 변호사 3명 의견 일치시키는 게 벼룩 10마리를 부산 데리고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공동대리인 3명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협치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공동대로 갔을 때는 각자가 뭔가 서면을 냈을 때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주장이 되면 이 변론 자체의 신뢰성을 굉장히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사전에 같이 모여서 논의라고요. 내가 제출하는 서면을 상대방한테 공유해서 서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변론 전략을 공유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절박한 심정이고 각자의 개성이 너무 강하셔서 변론 방향이 일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사실 일반 변론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저 말에 동의하실 때는 그렇게 동의 많이 못 하실 텐데 워낙에 변론의 방향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큰가 보다.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중환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이 변론을 책임지고 대표 변호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중간에 들어온 김평우 변호사님이나 서석구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돌출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에 비추어서 그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각자 대리, 원래 같이 하면 공동 대리거든요. 그럼 같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각자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해프닝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저기 그 주장하는 논지가 서로 달랐느냐. 그러니까 또 그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목표와 가려는 목표가 서로 달랐느냐. 그래서 서로 나누어졌느냐. 아니면
변론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 동원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증거라든지 거기 그 논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욕심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같이 할 때는 내 이 주장이 거기 포함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15명이 되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그래서 서로 목표는 똑같은데 다만 그렇게 자기가 변론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것은 이 뭐냐면 방법론의 차이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또 옛날 이야기가 나왔으니 벼룩이에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옛날에 이런 말도 했어요. 저희도 기자 때 벼룩 저기는 뭐 몇 마리 10마리가 그들 벼룩 한 말 쏟아놓고 그거 몰고 가는 것보다는 기자 3사람 그 말은 저희 들어봤는데요. 들어봤죠. 모든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직에서는 아마 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예. 근데 이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필요한 거는 의뢰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그 15명의 박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박 대통령이 의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뢰인의 주문이 있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문에 따라야 되는 게 원칙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생각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처음부터 변호인이 짜여져서 완결된 채로 출발한 게 아니고 처음에 몇 명이 갖춰졌다가 가면서 이 사회적으로 이 법조인으로서 경력이 뭐 출중한 분들이 추가되면서 또 거기에는 이 법조인이면서도 일정한 그 이념적인 부분에 상당히 치중하는 분들이 추가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어떤 박 대통령의 이 법리적인 변론보다는 이것이 마치 이념적인 어떤 대립의 한 축을 갖다가 형성하는 듯한 그런 변론으로 이렇게 좀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과연 이런 변호인들에게 이런 방향을 주문해서 이런 것인가? 안 그러면 일정하게 위임을 해준 것인가? 안 그러면 차라리 이 법리를 다투어서는 실익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념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어떤 변론의 장을 선동호장으로 만들어 가자고 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요. 이 의뢰인과 변호인들 사이에 정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최종 변론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법리를 중요시하는 분, 또 거기에서는 공명심을 중요시하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이념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분, 이런 분들이 다 뒤섞여서 의뢰인의 정확한 생각을 갖다가 알지 못한 채 오다 보니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온 것도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 의뢰인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변론의 순서 정도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경이감을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중구난방 순서도 정하지 않고 서로 그 하겠다고 변론의 순서마저 합의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법정이 엄숙하고 정숙하고 정돈돼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어제 재판 진행하시면서 좀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법연수원 졸업 순서대로 하자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박범계 변호사님이 봉숭아학당 얘기를 했는데 뭐 과한 비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 사람이 많았을 때 누가 먼저 변론을 해야 되고 뭘 물어봤을 때 누가 신문을 해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정하지 않다 보니까 뭐 나이 순, 뭐 이름 순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순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변호사가 이 파트를 맡고 이 신문에 대해서는 이걸 맡고 최후 진술할 때 이 변호사가 하고 그렇게 사실 법률적이나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서 확실하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경력 순으로 하자. 이거는 사실은 조금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중근 씨,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제 좀 변론 내용에서도 조금 적절치 않은 말들이 사용돼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세월호에 비교하는 그렇죠. 것도 그렇고. 일단 김평우 변호사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사실상 절차상의 문제, 특히나 이제 헌법재판소 이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때부터 잘못됐다. 그게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중간에 들어오면서 주된 논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실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겁니다. 김평우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미국에서 계속 있을 때부터 글을 계속 쓰고 지켜봤는데 잘못됐다 해서 사실 보수 원로들이 이렇게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참여했던 변호인단이 잘못됐다. 그게 밑바탕에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중한 변호사한테 똑바로 해! 하고 이렇게 질타한 그런 광경도 밖에서 이렇게 관전을 하다 보니까는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구나. 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아니요.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자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겁니다. 대리인단의 변호사 처음부터
참여했던 대리인단의 변호사부터 질책을 했어요. 예. 그 이주환 변호사도 질책을 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한테도 고압적인 어떤 표현들 이렇게 예. 했고 또 물론 소추위원한테도 그랬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돈 단장한테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아니 변호사이면서 이것도 몰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김평우 변호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론 김평우 변호사의 지적에 합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예. 보면 13개 부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소추위원들의 어떤 문제, 소추 단계에서의 문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가르치려고 들고 또는 좀 윽박지르려고 들고 이런 어떤 자세들 때문에 예. 사실상 진짜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두게 된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정교하게 법리적인 논리를 대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굉장히 합당한 그런 지적이었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지적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예. 너무나 그 재판장에서 막 자기가 기수가 굉장히 높고 예. 사법 기수도 높고 이번에도 정기승 전 대법관을 맨 먼저 해라. 이게 사실은 기수별로 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관이든 누구든 전부 다 이 재판정에서 나보다 후배야. 그렇겠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절대 재판정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가장 부적절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에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변호사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헌재 소장 대행인데 한 장의 사진이 조금 요즘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뒷목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죠, 저희가. 뭐 아이쿠나 뭐 이런 예. 당황하고 곤혹스럽고 힘들고 어제 사실은 뭐 6시간 반 이상 있었으니 그 자체도 굉장히 곤욕스러운데 듣고 있자니 저거를 제지해야 되고 사실 일반 재판에서 저렇게 하면 감치 재판을 내려도 몇 번씩 내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듣기에는 그렇고 또 여러 번 제지하기도 어렵고 이게 헌법재판소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헌법기관의 존경의 문제인데 이런 헌법재판관에서 저런 단어가 나오는 게 예. 바람직한가 이렇게 속으로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워낙에 그 변론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높으시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재판을 하니까 또 변호인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제지하기도 쉽지 않아서 예. 굉장히 어제 정말 극한 직업 헌법재판소 재판 이것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이 좀 과한 표현,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표현들 그리고 뭔가 헌법재판소를 조금 깎아내리는 사실 우리 법정 모욕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전에 어느 재판에서 엉터리 재판을 한다 판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 그 피고인이나 이런 당사자한테 감치 재판도 하고요. 법정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의 소지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많이 그 소송지휘권을 잘 행사해서 큰 난동이나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22일 변론 때 모습인데 인터넷 가시면은 이거를 실제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캡처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일도 집회가 예정돼 있고 토요일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정광영 박사모 회장의 좀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문재인을 내란 선동행위로 고발했습니다. 먼저 혁명을 논한 것은 문재인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혁명을 논했으므로 우리도 혁명을 논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 문재인이 공평하게 처벌받아서 내란 선동행위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저 역시 사형당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문재인이 먼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자택 앞에서도 집회를 벌인다고 하고 협박하던 사람도 잡히고 그랬었거든요. 황소님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이 사건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불법의 형평성 문제가 예. 거의 이제 이 아주 보편 타당한 어떤 정당성의 근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죄 짓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다 크고 작은 부정을 했는데 왜 박 대통령은 그거 이전의 대통령보다 부정이 적었는데 예. 탄핵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어떤 논리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자, 혁명을 갖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불법성이 있다면 예. 그 부분이 고발되었으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혁명을 갖다가 하겠다면 자신이 알아서 혁명을 하는 것이지요. 남이 혁명을 하겠다고 해서 나도 혁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게 혁명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까? 네. 혁명이라는 건 적어도 대의 때문에 정의라든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명분 때문에 네. 일어나는 것이 혁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때문에 혁명을 하겠다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아마 이제부터 이 탄핵이 발표되고 결과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과정에서요. 폭력에 의한 불법이 촛불이든 태극기 진영이든 양쪽에서 횡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갖다가 본인이 충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요. 예, 예.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공권력이 아주 힘이 흐리멍텅해지는 어떤 경향이 좀 보여요. 예. 어느 쪽이든 막론하고 집회가 이 어떤 폭력화된다든가 집회가 불법화된다면 과감하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예. 진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대중들이 예. 자신들만의 정의를 앞세우고 거리를 점령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로 이렇게 나타나서 반영된다면 이 국가의 헌법과 법과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예.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요.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무질서한 이 불의가 있더라도 질서가 있는 게 낫지 무질서한 정의보다는 낫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일정하게 법 집행을 갖다가 보류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청와대 쪽으로 처음으로 행진을 하는데 이게 촛불 집회하는 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상이 이렇게 된답니다. 예. 태극기 집회에서 이렇게 촛불 집회를 싸고 돌아가지고 청와대로 가게 된다. 아, 양옆으로 이렇게 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촛불 집회가 중간에 섬같이 되는 거겠죠. 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싸가지고 하니까 차라리 한쪽으로 있고 한쪽으로만 가면 좀 그나마 낫겠지만은 예.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충돌의 소지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황 수장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거리의 이런 주장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의민주 정치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국민의 자기 의사 표현 수단이어야지 이 자체가 우리의 정치 골격을 자체를 좌우지우지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고 또 저기서 투쟁해서 그럼 저기 싸워서 뭐 육박전을 벌여서 이기면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어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1948년에 정부 수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도 몇 년입니까? 그렇죠? 70 얼마입니까? 60 몇 년입니까? 이렇게 지나면서 네. 우리도 나름대로 그다음에 특히 역사의 여러 가지 고비를 거쳐서 지금은 우리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민주적 성숙을 이루었다고 말하려는 그 순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진 거예요. 이래서 이 사실 거리에 이 정치는 하다 보면 뭐 목소리도 커지고 표현도 험악해지고 양측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정광용 박상호 회장이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마 서로가 공격을 하다 보면 예. 저렇게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표현도 거칠어지게 마련이지만 오히려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시위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저런 데 대해서 스스로 좀 톤다운하고 쿨다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성 이런 것을 좀 가져주시고 그걸 발휘해 주시면 충분히 이 의사는 표현하고 또 세계가 볼 때도 정말 저 나라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지금 탄핵하는 이 순간에도 보면 그러나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구나 대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을 텐데 내일은 제발 좀 그런 식으로 좀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